국민의힘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4차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새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정의원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산 고양 킨텍스에서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개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일단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지금 진행이 한 20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한 40분 내지는 50분에 가서 당대표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지난번 전당대회에 또 참석을 한 것이고 예.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네. 오늘 대통령은 저런 자리에 가면은 사실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씩씩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고 연설도 씩씩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 연설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당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 당연 하나가 돼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체가 돼서 민생 정책을 본인은 충분하게 당을 지원할 테니 함께 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 지난번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전당대회 하면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죠.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자 본인이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된다고 보고 오늘 잘 참석하셨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부분들은 뭐 역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은 당 운영이 기이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실질적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는 말이 돌 만큼 말하자면 당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정치용어로 당무 개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일단 지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세울 때도 저희가 좀 독특한 광경을 받지 않습니까? 4위였던 김기현 그 후보를 대표로 만들었던 그 용산에서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그 장면인데 이번 전당대회도 따지고 보면 그 용산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당대회였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는 확인차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안 돼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후보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용산의 보고는 결선 투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벼운 걸음으로 오신 것 같지만 예. 제가 이제 추측하는 결선 투표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또 떠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지난해 전당대회 이어서 두 번째로 참석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당시와는 솔직히 상황이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김기현 당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이었고. 지난해 전당대회는 아무래도 좀 무리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다르겠죠. 그때는 사실 그 투표율 자체도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낮은 저 득표율에서 높은 득표율까지 끌어올린 그런 상황 전당대회 좀 특별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투표율도 높은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조직이 또 많이 움직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뭐 작년에보다는 낮았습니다만은 21년도 전당대회 때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 당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당원들이 이제 또 더 많아졌고 또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굉장한 관심도를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투표율이 낮다 이러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관심도가 높았고 당원들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재 후보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 중인데요. 그 현장 모습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계십니다. 이 토크 콘서트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개표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와 올해 전당대회 두 번 연속 참석을 하지만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음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총선 패배 이후의 국민의힘이거든요. 그전에는 본인이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공천권도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그런 상황의 국민의힘과 지금 이제 총선이 참패하고 나서 결국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명구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예. 특정 후보의 어떤 그 상승세, 어대안이라고 했죠. 그 어대안을 꺾기 위한 용산의 참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출마 등등 그다음에 메시지 자체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네거티브가 들어갔잖아요. 제일 처음에 배신자. 그러니까 그 최병 특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하니까 배신자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대통령 배우자까지 참전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가지고 진흙탕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색깔론, 뭐 진중권 전 교수랑 뭐 친하다는 등, 그다음에 그 김경률 전 비대위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좌파 색깔론을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입니다. 댓글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 취소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의 실수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봐서는 이 전당대회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용산의 뜻대로는 흘러가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참석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본격적으로 좀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 4명 또 청년 최고위원 1명이 선출이 됩니다. 일단 이제 가장 관심사는 결국엔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분석한 바로 네. 이게 그냥 뭐 감이 아니라 그 추이를 봤어요. 여론 추이를 봤는데 물론 이게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랑 여론 추이랑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저희가 그 상식적으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 어떤 수 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 수많은 이 그 중진 의원들의 공격 속에서도 어대안의 분위기가 꺾이진 않았어요. 네. 여론의 추이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에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의 고비를 맞긴 했으나 즉각 사과를 하면서 진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첫 출발부터 끝까지 어대한 분위기를 과연 꺾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지난 3.8 전당대회에서의 김기현 대표를 세울 때는 참 기이하게 당원 100%로 당심이 민심이다 해서 결국에 김기현 후보를 만들었지나 다시 이제 8대2로 왔잖아요. 원래 이준석 전 대표 할 때가 7대3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7대3이나 8대2나 포션은 좀 줄어들긴 했으나 국민 여론 20%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48.5% 정도의 투표율은 낮은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큰 어떤 조직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결선은 없을 것 같다. 좀 그러게 좀 무슨. 예. 결선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한동훈 대세론이라는 것이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여론조사 결과로는 1위를 놓친 적이 없잖아요. 네. 그것도 예. 차이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실제로 우리 당원들의 얘기, 특히 제가 이제 울산인데 이 지역의 이제 정서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작년하고는 달라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 당원들도 예. 예전에는 무조건 당의 뜻 뭐 그런 부분에 강했는데 지금은 본인의 뜻이 강합니다. 작년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꼈단 말이죠.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한동훈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최근까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제 패스트 트랙 가지고 살짝 움직이는 흔들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하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좀 잘 넘어갔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그 대답하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후보가 그런 뭐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이니까 들어줄 수 없다.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아프다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공적으로는 부탁을 들이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무조건 이제 안 된다. 예.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없다.
뭐 개인적으로 부탁했단 말입니까? 예. 네. 뭐 이제 라고 대답을 부분들이 했죠. 예. 그게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대안이 그렇게 많이 꺾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의 대처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두 분 다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든 확률의 이야기니까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반전은 없을지 이변은 없을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반전을 기대하기로는 좀 솔직히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요. 너무 못했어요. 네. 본인들의 선수나 정치 내공을 비춰봤을 때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두 분께서는 대표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상처뿐인 정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용산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뭔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 전당대회 내내 네거티브적인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뭔가 본인이 주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인신공격과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차라리 득점을 했으면 좀 이게 좀 먹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맥을 못 추는 부분들. 최초의 가족 간의 관계 밝히세요 했을 때 원희룡 당시 후보가 1차 토론회 때 우리 선관위 원장이 싸우지 말래요. 말 안 할랍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네거티브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각인이 되면 전당대회만 끝나면 정치가 끝나나요? 본인도 정치 향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예. 이 전당대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후보 중에 하나가 원희룡 후보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자체는요. 마지막에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좀 출구 전략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윽박질러서 왜 내가 잘못한 부분을 폭로했어요로 가거든요. 예. 물론 이제 책임론, 그다음에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기 위한 공격인지를 알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사과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줘서 죄송하고 그다음에 폭로 부분은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의 행동이 떳떳한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 자체도 이번 전당대회에 얻은 게 없다. 뭐만 얻었냐.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일만 남았고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 결국에는 먹잇감으로 뭐 그냥 던져진 상태밖에 안 돼서요. 좀 뭐라 해야죠? 마음적으로 좀 측은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이 당원들한테 좀 먹힌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당원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밀고 나갔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계속 공격을 한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당원들이 자기 지지 쪽으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사실 그런 부탁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살짝 좀 물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동훈 후보의 책임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거는 그거는 좀 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의 미스가 아닌가 예.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을 한 것으로. 거절을 예. 하고 공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때 부탁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그때 참여했던 부분들, 기소됐던 우리 전현직 의원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정말 뭐 공수처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피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예. 막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부탁으로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안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과하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정 전 대변인께서 보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아쉬운 순간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후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아쉬운 후보가 원희룡 후보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희룡 후보를 다시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해서 다시 본 것이 아니라 하향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본인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오히려 점수를 많이 깎였다. 참 우리 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또 소장파 개혁파로서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네.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좀 지나친 네거티브를 많이 해서 좀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원희룡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들이 좀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서전 부대변인께서도 좀 앞서 이제 이야기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추측하면 예,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눈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밀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건 자기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그동안에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본인의 내공이 있는데 왜 저렇게 바보 같은 메시지를 내지? 저건 먹히지 않을 텐데 라고 할 만큼의 메시지들을 던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분석할 때는 이게 오더를 받고 출마하면 어쩔 수 없다. 오더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준비가 안 됐고 갑작스레 출격한 것이고 메시지 자체도 저는 어느 정도 그 용산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원희룡답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상처뿐인 전당대회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댓글팀 뭐 여론 조작 다 던졌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5건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부분도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국에는 타격도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들한테 돌아옵니다. 당장 민주당도 한동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 그 여론 조작 부분에 대한 어떤 TF를 구성해서 조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자체 바로 고발 들어갈 겁니다. 이 청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여부에 대한 공소시효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도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5건을 사과를 하겠다고 보내서 익십을 당했지만 그게 남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어땠습니까? 유모행정관이 나는 아닌데 유모행정관이 깜빡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둘러대 버리잖아요. 근데 온 국민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5번을 보낸 거를 구구절절히 다 봤습니다. 뭔가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구나.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상처뿐인 전당대회다라고 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뭐 이제 결과는 잠시 뒤에 뭐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에서는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뭐 전략 미스였다, 너무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좀 전략을 바꾼다면 뭐 이제 그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뭐 한 차례 또 토론회가 더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전략을 바꾼다면은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결선이 있다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공산이 크죠. 네. 추이상.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나경원 후보가 2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원래 당원 부분에 있어서 당심의 강점이 있는 게 나경원 후보였거든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할 때도 그랬고요. 결과치가.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실력 발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표가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한테 가고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와 예를 들어 지금 여론 추이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서 붙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붙는다 하더라도 이건 당신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8대2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론 추이를 뛰어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좀 예측을 합니다. 예. 반전을 좀 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결선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한동훈 대 3인 합작이겠죠. 근데 이게 당심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하고 좀 달리 여론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 그 부분. 사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심하고 민심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이렇게 높은데 당심은 거꾸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결선을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세 명이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겠죠. 뭐 세 명이 한꺼번에 간다고는 또 할 수는 없을 예.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셋 중에 좀 가장 강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후보가 당심 쪽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당을 이끌어왔던 예. 부분이고 또 당을 굳건하게 지켜왔던 분이기 때문에 당 쪽에서는 당원들은 나경원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저도 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셋이서 한 몸으로 갈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게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살짝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뭐 예측으로 끝나겠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차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앞서서 그 패스트트랙 이제 공소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말까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당원들의 당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동하거나 변화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이번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으로 봤을 때 조직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직표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네. 현역 의원들 예를 들자면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 지방 의원들을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외로 조용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표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결선으로 갔을 때는 달라지는 것이죠. 결선으로 갔을 때는 아주 왕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했을 때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경원, 원희룡을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선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될 부분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면 굉장히 팽팽한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과 비교를 했을 때 6.59%포인트 낮은 48.51%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서 전 대변인. 네. 저는 뭐 투표율이 낮다고들 하는데 낮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8 전당대회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형적이에요. 그때는 당원 100%가 됐고 동원이 됐고 후보 자체도 4등에서 1등이 되는 과정에서 용산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이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하고 나서도 못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치러진 거기 때문에 가장 집중됐다. 가장 높은 수치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그때가 한 45%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가 8대2의 구조, 아니 7대3의 구조였습니다. 당원 70%, 국민 여론 30%. 그렇기 때문에 7대3의 구조 때 45%였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참여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번에 8대2입니다. 당원이 조금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48.5%는 당시 45% 수준에서 한 1~2%포인트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이 당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부분보다는 이번 국민의회 전당대회에 왜 이렇게 한동훈의 어대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출발점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에서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을 잘 끄느냐 그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용산과의 어떤 수평적 당정관계를 아니면 수직적 당정관계를 잘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에 있는 향후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누가 여기에서 대권 주자로 나섰을 때 이길 수 있는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당원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그림력을 당내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에 쏠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와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 다툴 수 있는 사람하고 판단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작 전부터 이 부분들이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투표로 참여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야당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을 봤을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좀 유리한 전망이 좀 점쳐진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번 투표율 48.51%. 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예.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죠. 예. 이것보다 이제 50%더 넘었을 때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65%를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예. 그보다 뭐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전당대회보다 훨씬 높은 수치고 보면은 더군다나 당원들의 당심이 민심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봤을 때 우리 당원들이 84만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투표로 봤을 때 한동훈 후보에게 결코 불리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이번에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예. 당에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당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위를 갖다 유지한 것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이재명 대표인 거죠. 예. 이재명 대표와 쉽게 말해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동훈의 지지세는 끊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사실 한동훈 후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 당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경원 후보 같이 오랫동안 정말 고난의 역사를 같이 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완전히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열망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투표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산 킨텍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후보자들의 혁신 토크,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축하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축하 공연 이후에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투표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투표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개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역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표율 못지않게 득표율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게 이제 50% 과반을 이제 딱 넘어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60, 70% 어느 정도 좀 격차를 벌려서 당선이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고한 어떤 지도 체제를 뭐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49 아니면 51입니다. 네. 큰 차이는 없어요. 51은 100하고 똑같은 거고요. 49면 0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과반, 그러니까 결선을 가지 않는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선을 가지 않고 바로 오늘 결정이 된다면 당내의 향후 신임 대표로서 지금 이제 조금 금이 간 여러 가지 후보 간의 여러 가지 좀 갈등 구조 이런 부분들을 화합하기 좀 편하죠. 왜냐하면 결선까지 가서 치열하게 가면 아깝게 뭐 졌다라든지 아니면 겨우 이겼다라든지 했을 때는 이게 봉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50.1%든 50.2%든 50% 넘어서 결선에 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이미 매우 지금 현재로도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대적할 만한 수준의 의원들이나 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신 반한동훈 구도를 했던 세 분이 합의 13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내놓으라는 중진들, 내공 있는 분들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세 분이 13선이 공격을 했는데 못 꺾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줄 수 있고 더 큰 거는 본인이 지난번에 올 때는 선출직이 아니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네.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은 선출직이 될 때만 비로소 그때서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의 오늘의 결과는 향후에 당의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가늠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득표율보다는 결국에는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저는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결선 투표 안 갔으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결선 투표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까지 토론회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 너무 폭로전이다. 니전 투구가 너무 심하다. 당 같은 당원들끼리 왜 저러냐 뭐 이런 부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결선 투표 간다 그러면은 엄청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주말에 이제 여론조사를 할 텐데 5일이 이제 그렇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선거 기간을 준단 말이죠. 예. 그 선거 기간을 주게 되면은 정말 끝장을 내보자 하는 수준으로 대결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예측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곧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좀 당이 너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추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데 그게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들이 참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좀 다들 감정을 추스리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유난히 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좀 치열하고 좀 갈라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경쟁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냥 말싸움했죠. 네. 비전 없고 그다음에 폭로전이 이어졌고요. 저는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대 뭐 이명박, 박근혜 당시 그 국민의힘에서도 두 후보 간에 그 뭐 경선을 할 때는 서로 뭐 BBQ도 얘기했고 뭐 말하자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터뜨렸는데 그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따지 보면 팩트라고 해봤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외에는 팩트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겨넣기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이 경쟁을 하면요, 감정의 골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친구들 간에도 링에 올라가면 글러브를 끼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떤 승패가 누군가는 쓰러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누구가 때리든 맞든 간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경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상대를 반칙을 하고 물어뜯고 주먹이 아닌 뭐 팔꿈치 이런 거 때리면 감정의 골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예. 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네, 당선 한동훈 소감을 후보가 들어보겠습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네, 결선 진정호 투표 없이 청년 1차에서 최고위원입니다. 과반을 득표했는데요. 32만 32만 706표를 득표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임용환, 김민전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지금 수락 연설을 잠시 후에 연결을 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당대표 선거 투표율 48.51%. 예, 그리고 지금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의 수락 연설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머릿속이 예, 백지화가 됐습니다. 진종호 후보 청년 지난 최고위원 한 당선이 달여 됐는데 동안 잠깐 이야기를 전국을 하자면 다니면서 한동훈 후보의 우리 러닝메이트 당원 동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네, 그렇습니다. 만나 뵙기에는 청년 최고 중에는 시간이 또 진종호 의원 또 이제 발탁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 때 그렇기 때문에 러닝메이터로 이제 뛰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를 축으로 해서 러닝메이트들이 다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도 압도적인 과반을 얻으면서 본인이 끌고 왔던 본인의 세력들도 다 당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라는 게 이제 결과로 드러났고요. 일단 훨씬 더 이제 앞으로 한동훈 이제 대표죠. 대표로 선출되니까 한동훈 대표 자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통합 작업을 하기는 더 수월해졌다. 그리고
주변의 최고위원들이요 본인 사람이 없으면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처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따지고 보면 최고위원 자체도 본인 사람으로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용산과의 수평적인 당정 관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들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의 당선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한동훈 이제 신임 당 대표의 지도부는 거의 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도부 자체는 팀 한동훈이가 효력을 발휘를 한 것이죠. 박정훈 후보가 표 많이 얻었습니다. 당선은 최고위원으로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 김민전 후보가 이제 여성 당연직 예.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밀린 것인데 팀 한동훈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최고위원 김재원, 장동영 본인 자기 사람, 인요한 정도는 이제 원희룡 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부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좀 이제 감정을 다 좀 추스리고 좀 함께 당을 쇄신하는 정말 혁신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당 역사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것은 당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새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당원들의 명령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래야만 다음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음 정권 재창출도 그렇고 가능하다. 그런 데 대해서 이번 이 전당대회 결과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투표율을 놓고 봤더니 한동훈 후보가 32만여 표로 남은 세 후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득표를 보였고요. 여기 이제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2등은 나경원 후보이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조금 더 높은 득표를 보였습니다. 이건 네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공소 취소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를 쓰는 거 요즘에 당원들 싫어합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요. 어떤 정치인들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나서 어떤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사안을 가지고 본인은 잘못이 없고 상대를 탓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당원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나경원 후보 자체가 어떤 당심에 대한 어떤 좀 강세를 보여왔던 정치적인 어떤 추이가 이번에는 꺾이지 않았냐. 그리고 저번에 김기현 대표를 세울 때 좀 나경원 후보 자체 그때 면을 구겼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출마 부분도 원희룡 후보 자체가 나오면서 이게 또 이 용산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그런 위치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좀 관심도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평소보다는 낮춰서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가 말씀해 주신 대로 18.85% 득표율을 보였는데 나경원 후보보다 더 득표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한동훈 이제 후보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앞으로 해소해 나갈 부분인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불안하다. 좀 너무 각을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대표가 아무래도 용산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일반화돼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 후보를 넘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윤핵관, 친윤 세력들의 이제 지지가 그만큼 이제 큰 완전히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이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와 좀 결집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 후보를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여드리는 대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62.84%로 득표를 하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됐고요.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지금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진종호 후보의 수락연설 이후에 또 최고위원들의 수락연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동훈 이제 신임 당대표의 수락연설이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과제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을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무엇보다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자폭 전당대회라는 말도 있었고요, 상처만 남은 전당대회였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내를 어떻게 이제 수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일단은 한동훈 후보 이제 후보가 대표가 됐죠. 예, 한동훈 대표의 큰 숙제는 첫 번째는 당내의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상황, 특히나 이제 친윤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권력 구조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방해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의 정리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끝나야만 결국엔 본인이 얘기했던 당정의 수평적 관계. 용산과의 그 관계 자체도 수평적으로 풀려면 안에서 친윤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신임 당대표로서 무슨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미래와 변화를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사실 7개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패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한 대표에게 바라는 바가 아주 간단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 당을 완전히 쇄신하라, 당을 완전히 바꾸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총선 참패에 따른 당의 쇄신 이것이 가장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난 뒤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당내 갈등 같은 것은 한 후보가 본인의 역량으로 다른 후보들을 다 잘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당원들과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걱정들을 합니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관계 원하게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 넘게 남았는데 당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이 불안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도 당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조금 마음속으로 조금 불편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곧 대통령을 만나서 그 관계를 다 풀고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로 세운 이유가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한 것인데 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협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서 수락 연설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민심을 챙긴다 그러면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가장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 국민의 말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만은 국민을 향한 시선이 돼야 되고 대통령을 향한 시선이 돼서는 안 된다 얘기죠. 예. 지금 이제 국민의 지금 한동훈 대표를 세운 이유도 대통령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한동훈 대표가 잘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이제 수락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른 후보 모두 이제 당의 큰 자산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너무 이제 과열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열된 그리고 이제 당내가 좀 어떤 분열의 모습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잘 극복하고 뭐 극복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한동훈 신임 당대표 역시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대표로서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좀 언급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수락 연설, 예,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좀 뜨거웠던 어떤 장면 속에서 이게 갈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생기거든요. 사적 감정이. 그러니까 사적 감정을 나는 다 털어놓을 테니까 팔을 벌린 겁니다. 나머지 세 후보들도 제가 팔을 벌렸으니까 들어오셔서 새롭게 된 본인의 대표의 여러 가지의 행보에 힘을 좀 보태달라.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합의 13선이잖아요. 이분들이 안 도와주면 또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수락연설을 쭉 봤을 때 그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민심, 국민, 눈높이. 근데 저는 이게 말뿐으로 끝나면 한동훈 대표 자체도 역시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임명직 그 비대위원을 할 때도 그때도 국민의 어떤 생각이 본인의 기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검의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국민 민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숙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어떤 문자를 받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는 거 보면 이 부분도 이제 대표가 됐을 때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오늘 좀 속상한 분들이 가장 저는 용산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용산이 개입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까지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 그리고 굉장히 태도가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총선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을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속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문자의 원작자가 제일 마음이 안 좋을 것이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되는 순간 용산은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제는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의힘에 개입할 여지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를 겉으로는 축하하나 예. 속은 매우 상할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 후에 이제 후유증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테고 그런 분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수락 연설에서도 그 2007년 당시에 경선에서 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잊자라고 말을 했고 그 한마디가 균열을 메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나경원 대표와의 관계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감정이 좀 격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참 마음을 많이 다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제기했던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쟁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지만 나경원 후보와의 이제 설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정적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한 대표와 풀어야 될 것이고 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경쟁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네. 내용을 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그것도 역시 경쟁 과정에서 부분인데 그 후폭풍 후유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그런 것은 큰 불법적인 것이 있다든가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댓글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과정에서 댓글팀이라든가 배신의 정치라든가 이런 우리 당으로서는 사용하기 좀 껄끄러운 용어들이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패스트트랙 역시
그런 것이고 그게 만약에 나경원 후보의 부탁을 받아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다 그러면은 관계를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놓는 방안 그리고 당을 혁신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에 대한 감정적인 분열에서의 균열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 통상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선거가 끝나서 승리하고 나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당원들과 후보들도 같이 가겠다라는 것이고 통합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일단은 메시지는 뭐 좀 아름답고 유려하게 나왔지만 이게 실천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임명직의 자리에 있을 때는 처음에 한두 달 정도에서 본인의 말을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안에서 내부 갈등이 파열음이 들리면 한동훈 대표 처음부터 삐그덕거려서 나중에는 따져보면 정치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는 한동훈 후보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새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국민, 민심 보고 가겠다. 양당의 극단 깨겠다. 뭔가 국민한테 좀 다가서는 정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봐서는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신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만 본인이 얘기하는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거는 말로만 국민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나오는 민심만 따라가는 민심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무엇을 민심,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고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부분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민주당이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같이 손을 잡을 때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정치 여정을 기르게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상대 후보들이 한 지적들을 귀담아 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말하자면 나경원 후보가 그런 그 베스트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이제 말하기 따라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 예전에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던 방식의 답변 이런 분들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생각들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정치를 할 더 큰 포용력을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태, 언어, 말하는 방식, 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신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도 그걸 좀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십니다. 네, 조금 전에 서전 대변인께서 용산에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불편해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정 전 대변인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벌써 이미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용산에서도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껄끄럽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먼저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대통령은 당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 하나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거부를 협조해주지 않고 계속 법안을 갖다가 거부한다 그러면은 법안을 사실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안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좀 이빠른 소리를 한다든가 너무 이제 법적인 얘기를 내세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너무 이제 가려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용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적절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용산 부분을 얘기했던 거는요. 이게 뭐 어떤 관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정치 구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밥을 먹고 친해져도 이게 정치 구도 자체가 미래 권력이 떠버렸어요. 미래 세력에 대한 선택의 당원들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번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3년 뭐 한 2년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벌써 미래 권력이 떠오르면 사실상 레임덕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저는 좀 이렇게 개입한 것이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두 분께서 기자회견 같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예. 이제 기자들 질문이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내용들 보면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뭐 특검이니 뭐 김건희 특검이니 하면서 이제 집중 공격에 나설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당장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당 대표 이제 됐는데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상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허니문 기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협치를 합니다만은 협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대위 체제였습니다만은 이제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금 잠자고 있는 정쟁 법안들만 이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렇지만 민생 법안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대표와 이제 당대당으로 정말 민생과 관련된 협의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할 정도의 독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오늘 계기로 해서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서영교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 민주당의 관계가 예. 가장 큰 숙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본인이 말하는 국민의힘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특검 정국에 대해서 예전에 국민의힘처럼 용산에 매여서 특검은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반대하는 그런 성향으로 가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변화 혁신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는 이제 한동훈 특검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한동훈 특검은요. 지금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직면한 거는 최혜병 특검. 이거는 대통령과 연관이 됐을 수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그다음 김건희 여사는 이름처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저기 청구서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건지 이게 하나의 큰 숙제 같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아까 눈에 띄었던 게 그 총선 백서, 당에 도움이 되는 총선 백서. 그래서 이제 조정훈 의원이나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이나 그동안 한동훈 후보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알게 모르고 뒤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려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안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총선 백서도 조정훈 의원이 또 입장을 바꿀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저는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당선됐고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